자,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이거를 왜 적어주라고 하는가 하면 있잖아요. 저희가 매매한 건 중에서 계약금이 5억이었어요. 5억. 근데 건축부지로 샀어. 건축부지로. 근데 건축허가 인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매도인 쪽이었는데 매수인 쪽에서 야, 5억을 네가 다 먹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일부라도 돌려달라. 그러면서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돈이 5억이니까 계약금이. 예. 그래서 계속 전화 오는 거죠. 계속. 예. 근데 이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고 명시를 해놨으면 빼도 박도 못하겠죠. 근데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서 적을 때 당연하게 계약금 위약금으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안 적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심지어는 저희가 앞에 임대계약한 건도 분명히 용도 변경이나 인허가에 관해서는 임차인 책임하에 하기로 하고 모든 경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하고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하고 계약을 했었거든요. 공동중개로. 그런데 그 임차인이 계속 자기가 이제 용도 변경 인허가 안 나니까 계속 계약금 그런 거 이제 계약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2천만 원 중에서 일부라도 좀 돌려달라.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계속 전화 오고. 그런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고 적어놨으면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꼭 적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지만 서명 또는 날인이니까 날인만 하면 되죠. 매매 금액이 큰 상가 건물 계약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이름 서명을 계약 양당사자가 직접 적도록 하고 도장도 계약 양당사자가 직접 찍도록 하는 것이 주 문제 발생 소송도 좋다. 자, 그럼 소송을 가면 판사가 이렇게 해요. 자, 예를 들어 신탁원부다. 신탁원부를 충분히 설명해 줬나요? 신탁돼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설명해 줬는지 충분히 설명 안 했는지 이걸 포인트로 잡아요. 그래야 공인중개사의 책임 문제를 물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가지고 제일 많이 재판 자료로 쓰거든요. 근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요 계약 양당사자가 아니 그 부동산 소장님이 뭐 도장 달라고 해서 줬는데 뭐 자기가 탁탁탁탁 찍고 뭐 설명도 뭐 대충 보셨죠 하고 설명도 일일이 다 안 하고 뭐 설명하긴 했는데 뭔 말인지도 난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자기가 쭉 혼자서 하고 그냥 도장 찍고 끝났는데 이래버리면 판사가 충분히 설명 안 했다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에 항상 끝에 적어주라고 한 거 있죠.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읽고 11페이지에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읽고 들은 후 자기가 읽고 그 다음에 소장님이 이야기 읽어주는 거 들은 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양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다 이렇게 적어놨으면 그러면 자기가 서명했잖아요. 서명. 그럼 판사가 아니 보니까 서명해가지고 자기 이름 적어놨는데 이름 적으면서 계약서 제대로 안 보셨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대로 안 봤어요? 라고 반문해서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본인이 이름을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도장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름을 적었으면 본인이 이름 적은 거잖아요. 도장은 소장님이 찍더라도 그러면은 본인이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이름 적었으면 본인이 과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책임 과실 퍼센트 굉장히 적게 아니면 아예 과실 없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조건 한 상가 건물이나 임대를 계약을 한 100건 정도 했다라고 하면 야 100건 하면 얼마 정도 벌까요? 최소한 몇십억 벌겠다. 그렇죠? 아니면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걸 여러 번 진짜 뭐 한 10건이라도 해봤다. 그럼 아마 100억대 부자들이 될 거예요.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채 플러스 자본 합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0억 이상 될 거예요.
한 10번 사고 팔고 했으면. 그런데 그동안 중개하고 사고 팔고 하는 동안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횟수가 되면은 무조건 소송에 한 번은 휘말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겁나서 못하겠다 이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내가 진짜 100% 승소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꼼꼼하게 잘했으면, 내가 팔 때 잘 팔았으면, 살 때 잘 샀으면, 중개를 내가 책임 문제 없도록 잘했으면, 그러면은 뭐 소송 들어와도 별 문제 없이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시는 소장님 한 분은 저기 남포동 국제시장 쪽에서 부동산을 하시는데 거의 변호사급이에요. 진짜 법률적인 실무나 지식이. 그래서 변호사인데 의뢰 안 하고 제가 직접 다 소송했는데 100% 승소했어요. 그럼 100% 승소하게 되면은 이게 변호사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졌잖아요. 패소했잖아요. 패소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든지 했을 때 변호사하고 약정할 때 성공 사례 보수비가 있어요. 그러면 성공 사례 해서 내가 1억이라는 돈을 이제 판결에서 이익을 취하는 걸로 판결이 났는데 이 1억이라는 돈 중에서 어느 정도 퍼센트는 변호사인데 인사하기로 한다 이런 약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상대편 변호사가 어떻게 약정했는지 모르죠. 그러면 약정을 안 해놓고도 있잖아요. 그런 말 없었어요. 근데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일부 보통 거래가거든요. 그럼 퍼센트만큼 자기 돈 자기가 무는 거고 퍼센트만큼 상대편에서 무는 거거든요. 변호사 비용을. 근데 성공사례 보수비 이거 딱 때려가지고 본인이 돈을 일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만일에 소송 비용은 예를 들어서 550 들어갔어요. 양쪽에 550. 근데 판결은 일부 패소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750만 원을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750만 원. 그러면은 뭐 200만 원 차이가 났잖아요. 자기 뭐 소송 비용하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근데 성공 사례 보수비를 1000만 원 넣어버리면 자기가 줘야 될 돈이 2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성공 사례 보수비로 1000만 원 들어간 걸로 해서 변호사 비용을 더 1000만 원 얹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200 주고 10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800을 받아야 되는 걸로 가는 거죠. 요즘 드라마 중에서 여자 한 분 나와서 변호사 뭐 해가지고 뭐 오수재? 예, 오수재? 예, 그거 잠깐 봤는데 예, 어저께 잠깐 봤는데 예, 야무지게 딱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재판은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자료를 얼만큼 잘 준비해서 재판하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는 완전 틀려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수업 때 배우시는 거 이 매뉴얼 리스트를 가지고 최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갑자기 계약하려고 하면 잘 모르거든요. 상투 잘 안 나요. 그러면은 여기 제가 테마별로 뭐 집합 건물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고 신탁 등기된 물건하고 매매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임대할 때는 어떻게 하고 권리금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체크해야 되고 뭐 직통계단 있는지 하수도 임대 부담금 있는지 아니면 뭐 학교 정화 구역 이런 거 있는지 이런 거 지금 다 적어놔서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1년 수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인데 그럼 나중에 또 수업하면서 연말까지 제가 보완해서 다시 자료를 더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리스트를 가지고 프린트물을 딱 찾아서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서 탁탁탁탁 어떤 문구를 응용해서 적으면 될까, 어떤 문구를 넣으면 될까, 건물 부가세는 뭘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내가 계약서 적으려고 하잖아요. 책 찾아보고 블로그 찾아보고 머릿속에 있는 거 찾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계약서 못 적어요. 저도 못해요. 저도 직원들 교육시키고 업무 보기 위해서
또 강의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정리해놓은 걸 가지고 차분하게 적을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하려고 하면 못해요. 책 보고 찾아보고 못해요.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의 책이나 블로그나 뭐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수업 받아서 참 도움됐다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동소유 물건 매매할 때, 공동소유 물건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그 공동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설명에 부부 공동명의, 가족 공동명의 매매 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송금할 때도 공동명의 지분 비율대로 공동명의 각자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괜찮다는 말만 믿고 부부 중 한 명에게만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은 금지해야 합니다. 아, 내 와이프한테 그냥 돈 주세요, 내 어머니한테 주세요, 이런 경우 있죠. 뭐 월세도 와이프한테 보내고 뭐 이 대금도 뭐 내 아들 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가족 간에. 그 다음에 문제시 되면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마찬가지로 공동명의 지분 비율대로 매매 대금 송금해야 합니다. 이 공동소유 물건 매매할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공동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지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로 저희들이 당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공동중개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지유 작업을 해서 직접 양탈을 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한 10군데에서 그 물건이 제 쪽에 들어왔는데 상도율을 지킨다고 그냥 공동중개로 가는데, 처음에 들어온 부동산 말고 나중에 다른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컨설팅 수수료에서 수수료를 엄청 많이 받기로 했대요. 예를 들어서 법적 수수료가 4천만 원이면 1억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1억을. 얼마에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45억이다. 수수료 4천만 원이다. 그런데 1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45.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있잖아요. 서울에서 내려오신 의사 닥터 부부가 부산에 와서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45억에 사기로 했어요. 수수료 1억 준대요. 근데 갑자기 계좌가 안 나오네. 계좌가 한 15번 정도 안 내갔는데, 그러면서 46억 올렸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갑자기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설득해서 46억 좋다, 계약금 넣을게, 이렇게 됐어요. 계약금 넣으려고 하니까 또 올리네. 그래 결국에는 또 올린 계약금을 넣었어요. 계약서 적기 전에. 서울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계약서 바로 못 적으니까. 근데 남편, 와이프 같이 만나면서 계속 제가 안내를 10번을 넘게 했거든요. 그 물건을. 마지막에 저희 회사의 직원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부부가 항상 같이 봤어요, 부부. 근데 남편 쪽에만 돈을 넣은 거예요, 가계약금을. 남편 쪽에만. 와이프가 안 팔겠다 이래 된 거죠. 와이프가 계약할 때도 안 나타나고 안 팔겠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자, 수수료를, 법정 수수료보다 훨씬 더 많이 컨설팅 수수료를 해서 많이 주기로 했어요. 얼마? 1억. 그런데 와이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얕은 결과적은 궁극적으로 돈 문제예요.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수수료 10원도 안 받는 걸로, 1원도 안 받는 걸로 하고, 매도 쪽에서 수수료 하나도 안 받는 걸로 하고 계약 진행했어요. 그 매도인도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병원에 안 걸려가지고 갑자기 수술하러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나중에 되더라고요. 이 나이가 들어서 살다 보면 부동산 일을 하실 때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부동산에 사업할 때 임대를 놓든 중개를 하든 성격이 너무 완벽하면서 까칠한 성격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무던하게, 좀 곰탱이 같은 그런 조금 성격의 마인드를 좀 가져가시는 게 일을 해나가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예민한 것보다 뭐 좀 누가 실수하고 뭐 잘못해도 좀 넘어가고 또 이해하고 대충 넘어가고 자기가 돈도 좀 쓸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무난하게 가는 게 좋은 거지. 너무 자기 거는 다 챙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까다롭게 따져 샀고 막 깐깐하게 샀고 이러면은 하여튼 그런 사람 치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 잘 없고요. 잘 되는 사람 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 프린팅을 보시면 실제 사례로 가계약금을 남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한 사건의 경우 공동 명의 소유자인 와이프가 매도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매매 진행 중 매수인 안내 과정에서 매도인 소유주 부부를 같이 만나면서 여러 번 안내하며 계약한 것이었는데 매매 중 공실이었던,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공실로 상가들이 많이 비어져 있었는데 여러 개층이 이게 중간에 임대가 다 놓인 거예요. 그것도 좋은 월세로, 더 높은 월세로, 앞에 인차인 월세보다. 그렇게 임대가 놓이자 공동 소유주인 와이프가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변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주인 와이프는 가계약금을 본인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또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이쪽 전문가인데, 근데 또 이 와이프의 그 언니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예요. 이런 쪽에. 그리고 또 변호사를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세력이 좀 있으면은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하고 저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지는 이것저것 오만 변호를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부동산만 했는데.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법적으로 계속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남편은 계좌를 주고 팔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돈을 받았으니까 그럼 남편 쪽으로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남편 쪽에 재산 경매놓고 그 다음에 지분이니까 지분을 취득하잖아요. 지분이니까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공유물 분할에 관한 매각에 관해서 만약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합의가 안 되면은 전체를 다 경매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전체를 경매를 넣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해서 자기가 낙찰받으면 되죠. 그래서 절차를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팔려고 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경매로 날아갈 거다. 우리 시간 걸려도 상관없다.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해서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 가족 되는 변호사인데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세요 하니까 야, 그 부동산 맞나?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맞다. 그러면 네 그냥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 가지고 장난치도록 이제 또 코치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쪽은 또 상대편 부동산 소장님이 그 실무 보신 이사님이 수수료 우리가 받은 것에서 일부 좀 주기로 했거든요. 일부. 근데 나중에 또 반을 달라는 거예요. 반을. 그럼 우리는 수수료가 어떻게 됐어요? 4분의 1이 난 거예요. 4분의 1. 그 다음에 저쪽 부동산하고 하든지 우리가 양타 작업을 하든지 해서 그냥 상도를 지켜서 했으면 보면 전화번호 다 있는데 왜냐하면 그 건물에서 주인이 직영하고 있었거든요. 사업을. 건물에 가면 주인이 있는데 그럼 수수료가 4분의 1, 8분의 1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수수료 자기 많이 작업되어 있다고 해놓고 결과는 어떻게 됐죠? 수수료 10원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진행할 때 저한테 보고를 하고 동의 문자라든지 원칙을 지켜서 저한테 오케이 받고 했으면 되는데 계약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금액을 2번을 올렸잖아요. 2번.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들 2번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일단은 계좌 나왔으니까 계약금 놓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상가 건물 매매는 가계약금도 원래 넣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큰 것들은 토지나 이런 것들, 토지가 20필지, 30필지 이렇게 있잖아요. 소유주가 많잖아요. 가계약금 넣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는 가계약금 넣는 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정확하게 짚어서 정확한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해요.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안 되는 계약. 그래서 그런 건들이 여러 건 있고 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직원들은 제가 한 번도 누구를 내보내 본 적이 없는데 시범 케이스로 탁탁탁탁 해서 계속 직원들 작년에 엄청 많이 내보냈어요. 근무하던 직원들.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 원칙을 안 지키고
아니면 공동소유권인데 이렇게 안 지키고, 여하튼 그 다음에 가계약금 동의문자를 이렇게 해서 제가 오케이 하고 해야 되는데 안 지키고, 그냥 그렇게 본인이 잘났으면 본인이 그렇게 잘났으면은 부동산에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일을 해요. 배울 게 있든지, 그 부동산에 있는 이유가 두 가지, 배울 게 있든지 돈벌이가 되든지. 근데 배울 것도 없고 돈벌이도 안 돼. 그럼 그 부동산 안 있는 거죠. 근데 야, 니는 배울 거 없는 것 같으니까 네가 차려서 해. 예. 그래서 차려서 하는데 엄청 잘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사무실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수수료 1,000만 넣었잖아요. 나가서 차려서 하니까 수수료 1억씩 2억씩 벌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안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 1년 동안 있었던 시간 동안 4개월 6개월 있었던 시간 동안 엄청난 노하우를 많이 배우고 나간 거죠. 광고는 어디 내면 효과가 있는지, 광고는 어떻게 내면 전화가 많이 오는지, 그 다음에 계약서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기 수수료도 이제 반토막 났을 거 아니에요. 4분의 1 토막 나오고. 그래 보니까 돈의 문제가 딱 발생되니까 공동소유권일 때는 무조건 동의문자 보낼 때 위약금이란 말 넣고, 그 다음에 지분 비율대로 안 넣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돈의 문제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철칙을 지켜서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차리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얄미워. 네. 그러면 자, 그래. 예. 아까 이 상황 역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예? 내가 한 명한테만 냈는데 넌 내가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일단은 자기는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돈을 넣었잖아요. 공동소유권 지분대로 넣든 안 넣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5억인데 그러면은 계약금 5억에 보통 가계약금을 보세요. 계약금은 매매 금액의 10% 넣죠. 가계약금은 매매 금액 1% 이상 넣거든요. 1%. 그러면은 만일에 계약금이 5억이면 5천만 원 넣잖아요. 그런데 2,500만 넣은 건 아니잖아요. 5천만 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 1% 이상. 그럼 자기 매매 의사를 밝히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넣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걸로 가야 되죠. 위약금. 그런데 만일에 계약서를 적었다든지 계약서를 적었는데 계약금은 다 안 넣었어요. 만일에 5억을 다 안 넣었어요. 아니면 동의문자 중에서 계약금의 일부로 하고 위약금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원래 계약하기로 한 계약금 5억으로 한다. 이렇게 적었잖아요. 만일에. 억수로 세게 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는 5천만 원 넣었지만 위약할 때는 위약금은 얼마로 되는 거죠? 5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4억 5천 더 넣고 위약하고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물려주려고 하면은 나는 5천만 원 받았지만 5천만 원 받은 거에 2배 1억을 주는 게 아니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5천만 원 받고 조금 뒤에 4억 5천 받기로 했는데 내가 변심했어. 내가 안 팔 거야. 그러면은 5천만 원밖에 안 받았지만 계약금이 위약금이니까 5억을 더 얹어서 5억 5천을 줘야죠. 5천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1억이 아니고. 그럼 그런 판례들은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예.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회피해서 나가기는 좀 어렵겠죠. 여하튼 최소한 넣은 돈은 날리는 거죠. 넣은 돈은. 예. 자, 그 다음에 참고로 프린트를 보시면 임대차에서는 그 공동소유권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소유권 지분 비율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명이면 5분의 1씩, 3명이면 3분의 1씩 요렇다라고 했을 때 공동소유권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으니까 2명이니까 과반수는 뭐죠? 50% 초과죠. 그럼 2명이면 50% 초과니까 2명, 3명이면 1.5명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럼 2명, 4명이면 3명, 5명이면 3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임대차는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매매권은 어떻게 되죠? 매매권은 모든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소유주의 지분권자의 소유주의 계좌를 받았잖아요. 그럼 계좌를 줬다는 거는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죠. 우리가 계좌번호 모르잖아요. 계좌를 줬으니까. 예. 그래서 각각의 계좌로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 대리매매 계약. 대리매매 계약, 본계약은 대리인이 매도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소유권자와
통화 승낙하에 계약하며 대금은 소유권자 계좌로 입금한다. 잔금 일에 소유권자가 직접 참석해서 동시이행으로 잔금을 정리한다. 설명. 소유주가 아닌 다른 계좌, 대리인 계좌로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자 신분증 사진 미리 받아서 소유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그리고 소유주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도인 신분증하고 똑같은지를 매수인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영상통화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과 다시 일반 통화로 바꾸면서 전환하면서 녹취한다라고 미리 말하고, 어떻게 계약하고 매매 금액 얼마로 하고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해서 말하고 매매 진행 내용 녹음하면서 통화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도 이제 잘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 공동 소유 매매 계약 때도 위 계약 진행 방식을 준용해서 합니다. 공동 소유 매매 계약할 때 본 계약은 공동 소유권자 물건으로 위임장을 첨부한 2분의 1 소유권자, 부부 공동 명의로 있는 경우 있죠. 반반씩. 통화 승낙하에 계약한다. 대금은 2분의 1씩 공동 소유권자 계좌로 입금한다. 자, 공동 소유의 매매 계약하는데 대리인이 왔다든지 일반 그냥 대리인 매매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철칙을 지키셔가지고 화상 통화, 신분증 확인, 통화 녹음, 녹취, 중요한 내용들 전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 인감도장과 똑같은지 확인하시고 원칙을 지켜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처남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내 와이프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뭐 이런 말만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증거자료를 항상 남겨놓으셔야 돼요. 자, 중도금 특약. 매수자는 중도금을 2000년 몇 월 며칠에 지급하며 협의한 중도금 날짜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자, 설명. 매도자 우위 시장, 그러니까 매매 가격 흐름이 상향시장일 때 급상향 시장 있죠.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1억 5천 이렇게 했는데 1억 2천 동안 3년 동안 1억 2천 1억 이랬어요. 근데 1억 5천 올라갔는데 이게 팔고 나서 잔금 치는 동안 갑자기 3억이 올랐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저희 대형상 구역도 프리미엄이 1억 3, 4천 하던 게 프리미엄이 5억까지 올라가는데 몇 개월 안 걸렸어요. 몇 개월. 짧은 시간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중도금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매매 진행해야 되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가격이 얼만큼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잔금 날짜를 만일에 좀 길게 해달라고 해.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세 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세 달 동안 제가 오륙대 SK뷰를 아파트를 한 10채 들고 있었거든요. 70평, 75평. 제 명의로 가지고 있고 또 공동투자로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세 채를 이제 팔았어요. 하나는 제 비과세로 팔았어요. 파는데 잔금을 다들 한 달이 아니고 두 달, 세 달 해달래. 잔금 치는 동안 다 1억씩 올랐어요. 그럼 하나는 뭐예요? 제가 벌 수 있는 순수한 1억을 비과세인데 놓친 거잖아요. 세 채니까 3억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단 10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70평, 75평. 제가 파는 것보다 다 5억, 7억 더 올랐어요. 그럼 그 10채가 얼마에 돈이 70억이에요. 70억. 그런데 저는 들어간 돈이, 우리들 그때 들어간 돈이 10채 받는데 실제로 현금이 투입된 돈이 한 2억 5천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10채 받는데. 왜냐하면 잔금 대출을 90% 이렇게 했어요. 경락 잔금 대출 100%.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받아서 잔금 회수 거의 다 하고, 중간에 하나 팔아서 돈 회수 다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묶인 돈 없었어요. 그런데 한 채당 1억씩, 그건 충분히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1억 이상씩만 먹고 나온 거죠. 투자 금액 대비 수익도 좀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뭐를 배우는가 하면, 오륙대 SK뷰가 미분양이 3천억이 넘었거든요. 재작년 겨울에 제일 부동산에서 매매 많이 된 아파트 중에 하나가 오륙대 SK뷰 아파트예요. 용호동. 제일 많이 매매된, 가격 제일 빨리 올라가고 급상승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LG 메트로시티. LG 메트로시티가 20년 동안 올라갔던 금액의 상승률보다 짧게 몇 개월 동안 올라간 게 거의 한 배 반, 두 배 뛰었으니까 10년 동안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금액이. 그럼 그때 계속 계약 파기
중도금만 받고 파기 물려줘도 더 받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대단지 아파트를 이렇게 해보고 나면 거기서 어떤 걸 배우는가 하면 전국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대형 평수 있죠. 건축 연도가 뭐 20년, 30년 된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한 7, 8년, 5년 이래 되는데 미분양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때 오륙대 SK뷰 입찰할 때 70평 입찰할 때 저희가 3억 8, 9천, 4억 1, 2천 1 받았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한 200채가 나왔단 말이에요. 200채. 그런데 할인 분양하는 게 회사에서 또 있었어요. 그러면 할인 분양하는 거는 5억 3천, 5억 5천 이러는데 우리가 낙찰받은 거는 4억 2천, 4억 3천 이러니까 충분히 1억을 띄고 팔겠구나. 근데 할인 분양하는 거 말고 원래 분양받은 사람들은 7억 5천을 받았거든요. 그럼 7억 5천을 받는 걸 갖다가 7억 5천 시세예요. 정상적인 시세. 근데 내가 4억에 받으면 1억 띄우고 팔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팔 수 있죠. 그러면 대형 평수가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는 대형 평수를 지어야 안 지어요? 70평짜리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잖아요. 70평, 75평 안 짓잖아요. 기껏 지어봤자 53평, 52평 아니면 43평, 46평 이래 짓거든요. 그런데 50평대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른들 모시고 산다든지. 그럼 오륙대 SK뷰 아파트 70평, 75평은 두 세대가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른들 모시고. 그러니까 안쪽에 쭉 들어가면은 안쪽에 큰 방 있고 테라스 있고 또 그다음에 화장실도 안에 그 따로 돼 있고 이렇게 좀 구조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경매나 공매가 대량으로 나오잖아요. 대량으로 나올 때 큰 평수가 나올 때 놓치지 마시고 꼭 재테크를 하세요. 큰 평수가 나올 때. 근데 그 아파트가 최소한 500세대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2000세대, 3000세대는 좀 대단지 아파트 있잖아요. 이런 거 중에서. 자, 보세요. 지금 대구, 수성구 얼마나 핫하게 그거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분양 막 하고 막 엄청나죠? 대구에서 전화 받는 사람들 많죠? 지금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거의 매일 와요, 매일. 예. 그러니까 정말 핫하게 잘 나갔는데 보면은 수도권이든 어디든 지역의 미분양 사태가 엄청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 때는 언젠가면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을 때 돈 버는 돈 그때 벌어요. 자, 기본적으로 25평, 30평은 원래 분양가보다 무조건 나중에 가격이 2배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원래 분양가보다 자 10년 전의 아파트를 봐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봐보세요. 10년 전에 지은 아파트의 분양가 금액을 보시고요. 지금 현재 시세를 비교해보세요. 무조건 2배 넘어요. 근데 그게 짧게는 3년, 4년, 5년, 6년 만에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는 수익률 시장이죠. 수익률. 투자하실 때 수익률 시장과 수익금 시장을 다르게 가야 돼.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진도를 못 나가는데 이 진도 못 나가는 거는 그 어저께 수요일 목요일 수업반도 프린트물 드리는 거 다 진도 못 나가고 다음 7월달에 다 설명 좀 해드릴게요 했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 유튜브 촬영 안 하니까 이게 유튜브에 못 나가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한 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일단 요 말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돈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베팅할 수 있는 돈이. 그럼 수익률 시장으로 가시면 안 돼요. 수익률이 아니고 뭐로 가야 돼요? 수익금 시장으로 가셔야 돼요. 수익금 시장. 그러면 25평짜리는 아파트는 뭐 갭 투자하고 뭐하고 해서 일단 내가 산 금액에 비해서 1배 반이 오르고 2배가 오르고 얼마가 오를 수는 있지만 내가 초창기에 분양받는 사람이 아니면 2배까지는 안 가겠죠. 그럼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최초 분양가가 3억이다. 3억 25평이 3억. 평당에 1000만 원 조금 넘었다. 그럼 이게 6억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3억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다. 4억, 4억 5천, 5억 이래 주고 사거든요. 그럼 이게 6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은 3억이 6억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제 큰 거니까. 묶인 돈 거의 없으니까. 왜 그래요? 내가 최초 분양자면 내가 3억이 분양받았는데 전세 놓으면 3억 더 받거든. 그럼 내가 돈이 안 묶이잖아. 그럼 가져가야죠. 비과세로 혜택 받으면서 가져가야죠. 그런데 돈이 좀 있는 분들은 25평짜리 아파트를 세 채, 네 채, 다섯 채 이래 사면 어떻게 돼요? 양도세로 돈 두들겨 맞고 법인으로 취득했으면 종부세까지 두들겨 맞고 뭐 엄청나게 종부세, 양도세 다 두들겨 맞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똘똘이 한 채. 똘똘이 한 채로 큰 평수를 사가지고 바다 뷰 나오는
한강뷰 나오는 큰 평수를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사가지고 큰 평수를 사서 짜잔하게 25평짜리에서 한 3, 4억 벌 게 아니고 수익률은 그렇게 안 됐다 손치더라도 수익률 퍼센트는 아니 1억짜리가 2억 되면 100% 오르는 거잖아요. 1억짜리가 1억 5천 되면 50% 오르는 거죠. 수익률은 50% 100%가 안 됐지만 버는 돈이 7억 10억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아파트 하나 파는 데서 7억 10억 잔잔하게 여러 개 합쳐서 뭐 5억 6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익률 시장으로 하느냐 수익금 시장으로 하느냐 이거는 자기 그 에쿼티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본금이 많으면 똘똘이한 채로 가셔야 돼요. 똘똘이한 채. 무조건 더 좋은 걸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상향 시장일 때 중도금 타격이 있잖아요. 요거 매도자한테 유리한 조건, 청약 조건을 달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급상승할 때. 자, 신탁 부동산 청약은 제가 앞에 나눠드린 프린트물 해서 거기서 응용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청약사항 중에 자 12페이지에 본 매매 계약은 신탁회사의 신탁관리 물건으로 신탁관리회사의 승낙하에 매매하며 신탁관리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기로 한다. 이 청약사항을 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에 집합건물 상가매매 계약 청약사항 잔금일 기준 관리비 공탁금은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자는 현 임대차 기간의 수선 충당 유지금은 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자, 설명. 집합건물 상가매매의 경우 관리비 보증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지불한다. 이거 빠뜨리는 경우 있어요. 제 사무실에도 실장님이 원칙을 지켜서 매뉴얼대로 리스트를 가지고 했으면 안 빠뜨렸을 건데 오션트라스 밀락동 오션트라스 상가 매매를 했는데 그것도 금액 10억이 넘어가는 물건이었거든요. 네, 1층에 있는 상가니까 상가 2개 호수를 매매를 하는데 집합건물 상가니까 관리비 공탁금 보증금을 소유주가 납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매수인한테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 안 챙긴 거예요. 근데 공동중개에 있는데 매도 쪽 부동산도 안 챙기고 우리 쪽에서도 담당 실무자가 안 챙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매도인이 잔금 다 치고 나서 소유권 되고 나서 야, 내 관리비 보증금 뭐 50만 원 있는데 그 50만 원 내한테 왜 안 줬느냐 안 챙겨줬느냐 이러니까 매도인 쪽 부동산에서 소장님이 아 맞다 놓쳤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매수인 쪽 담당 우리 실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런데 매수인은 또 골 때리는 거죠. 매수인이 아니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벌써 소유권이 넘어간 지가 언젠데. 근데 제 같으면 줘요. 아니 제 같으면 줘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은 줘요. 상식적인 사람은 주거든요. 상식적인 사람은 줘요. 만일에 임대보증금이 500인데 1000으로 잘못 설명하고 그래서 매수인이 더 줘야 되면 일반적인 사람은 줘요. 예.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사자는 웃고 지금 또 넘어갈 수 있는 게 주는데 일반적인 상식적이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만나서 우리가 영업을 하니까 5만 대만 사람을 다 만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에서 그 관리비 보증금 공탁금 부동산에서 물었죠. 예. 자, 그래서 매뉴얼 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꼭 집합건물 상가매매 계약할 때 특약사항 한 번만 읽어보시고 계약하면 안 빠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특약사항에 관리비 공탁금은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어놨으면 특약사항에 적혀져 있었으니까 딴소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 본계약은 매수인이 현사 부동산 현 임대차열 포괄 양도 양수 계약하며 잔금일 기준 매수인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도인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기로 한다. 그다음에 이걸 조금 더 응용하면은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매수인은 잔금 전에 일반 가세로 사업자 등록하고 잔금 전에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하고 그다음에 잔금 전에 사업자 등록증 제출 안 할 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이렇게 해주면은 좀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집합건물 상가는 보통 직영하는 게 아니면 임대사업자 내에 있고 매수자도 임대사업자로 해서 월세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특약사항을 좀 응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오래된 건물 매매할 때 특약. 자, 앞에 내용이 중복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아주 오래된 건물 매매할 때 특약은 일단 누수 문제에서 합의 특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 누수 문제 발생 시 누수 공사에 대한 충분한 견적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출하여 충분한 누수 공사비를 현금으로 매도인에게 받아서 매수인이 직접 누수 공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는 한 번만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때 또 돈 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그럼 매수인이 돈을 충분히 받아서 직접 공사하면서 A에서 보증기간 보통 1년, 2년 받잖아요. 그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견적을 내서 매도인한테 제출하면 매도인이 보통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와, 내 눈탱이 두들겨 맞게 하려고 그러나 이래요. 아니 내가 할 때 한 2천만 원 정도면 누수공사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뭐 누수공사비를 7천만 원을 청구해? 7천만 원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 회사 뭐야 이러면서 내가 다른 회사에서 견적 내줄게 하면서 견적 얼른 내오죠. 그러니까 충분한 공사비를 견적을 내서 청구를 하면은 돈 줄 사람이 견적을 낸다고요. 그게 요령이에요. 안 그러면 견적 내가 해주세요 하면 미적거리고 그 다음에 견적 비용도 조금 내가지고 한 3천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뭐 2천만 원 내놓고 1,500만 원 내놓고 이래가지고 해준 걸로 끝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당사자가 충분한 견적을 내서 견적서 딱 좀 제대로 된 회사에서 견적서 딱 받아가지고 딱 제출하면 그 다음 매도인이 액션을 취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매도인이 돈 주고 자기는 그거 털고 싶어 하지 돈으로 주고 합의서 적고 나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누수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고 털고 싶어 하지 또 1년 뒤에 6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또 2년 뒤에 거기 시달리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매도인은. 그럼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또 6개월 뒤에 1년 뒤에 또 누수 있으면 또 불려다니고 이렇게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매수인은 자기 마음에 들도록 공사를 하고 싶어 해요. 자기 마음에 들도록. 그러니까 자 방법 요령 알려드리잖아요. 지금 다시 요약하면은 충분한 견적을 내가지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줘요. 그럼 매도인이 액션을 취해요. 야 이거 너무 많지 않느냐 나도 견적 내볼게. 이래가지고 서로 절충해서 조정해서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매수인이 마음에 들도록 공사를 해서 그러면 자기가 돈을 좀 더 얹어서 공사를 하든지 자기 마음에 들도록 좀 탄탄하게 이왕 공사하는 김에 이왕 사다리차 불렀잖아요. 그러면 외벽 유리창에 실리콘을 한 번씩 싹 다 쏜다든지 그렇죠? 이왕 공사하는 김에 위에 옥상에도 방수 페인트 한 번 더 해서 좀 탄탄하게 한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사다리차 온 김에 그렇죠? 그래서 매수인이 마음에 들도록 하는 이렇게 합의 보시는 돈을 받는 게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 누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당면하거든요. 내가 매도를 했든 아니 매수를 할 때든 아니면 내가 중개를 할 때든 누수 문제는 필수적으로 건물 부가세와 똑같이 실무적으로 따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누수 문제가 다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오래된 건물이나 하자가 많은 건물 또는 위법 불법 건축물 중개 시에는 보다 명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구체적인 특약을 작성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 표시가 없는데도 실제로 이행 강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 표시 없었는데 이행 강제금이 나오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사할 때 불법 건축물이 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에 관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꼭 기재하고 매매계약서 특약에 불법 건축물을 인지하고 이의 제기 없이 배수한다는 특약을 꼭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하실 때 매수자가 있는 자리에서 부동산은 소유주한테 불법 건축물 혹시 최근에 발각된 거 있나요? 이행강제금 내는 거 있나요? 건축물 대장하고 다른 내용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되고 누수 문제도 누수공사 최근에 언제 한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특약상 예시로 본 건축물의 현재 하자 및 잔금 이후의 하자는 매수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매도인의 희망 가격이 얼마였는데 가격 절충해서 얼마의 매매 계약 서명 내려난다. 이게 제일 스탠다드한 교과서적인 특약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하자 부분을 매수인이 떠안기로 하고 매수인이 알아서 공사하기로 하는 대신에 매매 금액을 얼마로 절충했다라는 문구를 적어준 거죠. 자, 그 다음 특약, 본 계약의 건축물은 몇 년도에 세워진 건축물로서 저희가 서면에 건물 매매를 하나 30억짜리 매매하는 게 있는데 성매가가 있는 건물이었어요. 근데 건축연도가 1950년도야. 그럼 몇 년 됐어요? 70년 넘었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하고 완전 다르네. 위에 층들은. 근데 경성대 하나 또 코너에 있는 경성대에서 부경 내려가는 쪽에 보면 오른쪽 그 양쪽 라인에 굉장히 거기가 선호도가 높고 핫한 곳이거든요. 경성대학교 정문에서 부경대 내려가는 큰 길 있잖아요. 그 양쪽에 코너에 있는 건물인데 건물 자체가 전체가 거의 다 불법 건물이에요. 지어진 게 1960년도에 지었어. 근데 건축물 대장하고 현재 면적은 완전히 다 틀려요. 네. 여하튼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거든요. 예, 그럴 때 특약상 이제 잘 적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건물에 하자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누수든 뭐든 하자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설명 보시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서 누수 균열 기재 상란에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있다, 건물 노후로 인한 균열이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면서 계약서를 적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이래 물어보죠. 매수자가 아니 누수 없는 줄 알았는데 누수 있어요? 균열이 있어요? 그리고 균열은 웬만하면 다 있죠. 뭐 벽 지지직 이렇게 돼 있고 금가 있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설명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 그래서 잔금 전에 현장 실사를 건축물 현황도 받아서 실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대동해서 건축사님까지 대동해가지고 해가지고 같이 실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점검 치기 전에 발견된 거 있으면은 좀 매도인이 고쳐주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대신에 점검 치고 나서 발견된 것들은 가능하시면은 책임 문제를 묻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1년 뒤, 2년 뒤에 어디서 누수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의 실무상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있다, 아니면 누수 있을 수 있음, 아니면 균열 있을 수 있음 이렇게 적습니다라고 설명을 이제 해드리면서 좀 이렇게 잘 협의를 보셔가지고 계약서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특약, 본 물건의 현 임대차 현황,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매수인이 승계받기로 하고 잔금일 기준 정산한다. 설명, 잔금일부터의 월세는 매수인이 수령합니다. 왜냐하면 잔금일부터의 대출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죠. 잔금일부터의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이 밑에 양당사자가 읽고 들은 후 계약서 명날인한다. 그다음에 첨부서를 넣고 중개수수료 넣고 요거는 맨 끝에 꼭 넣으세요. 자, 그러면 신탁부동산 매매 계약부터는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5분만. 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